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영상이 좀 늦었어요.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얘기한 근황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얘기하지 않고 바로 책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우리가 원했던 것들이란 책입니다. 부유한 내슈빌의 가정주부, 힘겹게 살아가는 싱글데디,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10대 소녀. 어느 운명적인 밤이 이들이 간직하고 있던 삶의 가치와 가족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한다. 어느 날 파티에 취한 상태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 이미지는 들불처럼 빠르게 퍼져나갔고 윈저 커뮤니티는 양쪽으로 나뉘어 논란으로 떠들썩했으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거짓말과 스캔들의 중심으로 휘말린 니나, 톰, 라일라는 자신들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문이 들고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묻기 시작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가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용기를 찾으려 한다. 성폭력과 인종차별, 계층 간 갈등,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모른 척 해버리기 쉬운 숨은 폭력들이다. 작가는 세 주인공의 서로 다른 시점을 통해 우리가 가진 여성, 인종, 약자에 관한 편견을 들춰내면서 못 본 채 하고 싶어 했던 우리들에게 당당히 문제와 마주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돈과 권력보다는 정의, 치유, 회복, 화해, 용서와 같은 가치를 지키려 하고 추구하는 이들이야말로 진짜 힘과 권력에 있는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을 읽으며 소설과 스토리는 다를지 모르지만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생각났습니다.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특권 계층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일도 서슴지 않죠.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이라면 영웅처럼 나타나 특권 계층을 무너뜨린다거나 진실을 밝힌다거나 하는 사이다 같은 스토리가 전개되겠지만 현실에서는 내일이 아니니까 속으로 욕만 하고 방관해버리는 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책에서 나오는 등장인물들처럼 사회의 문제들에 당당히 맞서며 당연한 가치가 가치 있게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는 오늘 총 30장 중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특이하다 것 없는 토요일 밤에 시작된 일이었다. 특이하다 것 없댔으나 그렇다고 흔한 미국식 토요일 밤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웃을 불러 바비큐 파티를 하거나 영화 보러 극장에 가는 등 어릴 적 토요일이면 내가 집에서 늘 하던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커크가 운영하던 소프트웨어 회사를 매각하고 우리 삶의 수준이 편안함에서 호화, 그것도 엄청난 호화로움으로 변한 뒤의 일상에서 보면 그저 어느 전형적인 날이었다는 뜻이다. 천박하기는 나의 어릴 적부터 절친인 줄리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아, 우리 얘기가 아니라 멜라니 얘기였다. 멜라니는 또 다른 친구이다. 멜라니가 어머니 날에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랍시고 다이아몬드 박힌 롤렉스 시계를 구입하고는 우리가 연 디너 파티에 와서 자기 아이들이 손수 만들어진 도자기가 별 볼 일 없는 것이라는 말을 심드렁하게 던진 날이었다. 저 시계를 팔면 시리아 난민 수용소에 1년치 식량을 대고도 남겠네. 손님들이 모두 떠난 후 줄리가 내 부엌에 들어와 구시렁거렸다. 천박하기는. 나는
까르띠에 시계를 찬 손목을 대리석 아일랜드 식탁 밑으로 숨기느라 어정쩡한 자세로 고개를 끄덕여야 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내 시계는 멜라니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니 내 삶도 멜라니의 삶과 같지 않다고 나를 타일렀다. 우선 이 시계는 내가 나를 위해 충동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커크가 결혼 15주년 기념 선물로 준 것이다. 그뿐 아니라 나는 핀치가 어릴 때 나를 위해 선물이나 카드를 손수 만들어 갖다 주는 것을 늘 기쁘게 받았으며 이제는 그런 것들이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림을 깨닫고는 슬퍼했단 말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나는 적어도 부를 과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돈이 많다는 게 자랑이라면 창피할 노릇이다. 그런 덕분에 줄리는 돈 문제로 우리를 비난한 적은 없었다. 줄리가 우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를지언정 대충 감은 잡고 있을 터였다. 너무 바쁜 커크 대신 내가 이사할 집 찾는 일을 도맡아야 했을 때 같이 집도 보러 다니고 벨미드에 있는 이 집을 골라준 것도 줄리였다. 줄리 부부와 그의 딸들은 우리의 호숫가 별장과 낸터키 별장에 정기적으로 머무르는 손님들이며 그녀는 내가 곱게 입고 물려주는 디자이너 브랜드 옷들도 좋다고 챙겨가는 친구란 말이다. 이따금 줄리가 커크에 대해 지적질을 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 멜라니처럼 허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엘리트 의식에 대해서다. 4대째 내슈빌 금수저로 통하는 가문에 태어난 남편은 사립학교와 컨트리 클럽의 세계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다. 환경이 그러하다 보니 잘난 척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는 편이었다. 가진 재산이라곤 집안에서 물려받은 것밖에 없던 시절에도 그랬다. 그럼에도 커크는 천박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마디로 커크는 좋은 가문 출신이다. 좋은 가문이라. 누구도 정확히 규정하거나 정의하기 애매한 표현이긴 하다. 어쨌건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품위를 갖춘 상류사회 출신이라는 뜻으로 통하는 말이다. 그 사람 브라우닝 가문이잖아. 라는 식으로 말이다. 내 처녀적 성은 실버였다. 어떤 출신도 말해주지 않는 이름이다. 테네시주와 버지니아주 경계선에 자리한 작은 마을 브리스톨에서조차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었다. 브리스톨은 내가 자란 곳이며 줄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아주 형편없는 집안은 아니었다. 아빠는 브리스톨 헤럴드 쿠리어의 신문기자였고 엄마는 4학년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래봤자 빼도 박도 못하는 중산층이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사치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 아닌 곳에 가서 식사한 후 가족 모두가 디저트까지 주문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돌아보면 그래서 엄마가 돈에 그렇게 집착했나 싶기도 하다. 돈을 너무 좋아한다기보다는 항상 누구네 집에 돈이 없고 누구네 집엔 있는지, 누가 돈에 인색하고 누가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지를 죄다 꿰고 있었다. 브리스톨에 사는 누군가의 사정을 알고 싶으면 우리 엄마에게 물으면 될 정도였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남들 입방아 찍히 좋아하는 떠벌이란 얘기가 아니다. 적어도 악질 험담꾼은 아니니 말이다. 엄마는 그저 사람들에게 유달리 관심이 많을 뿐이다. 남들의 재산과 건강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정치적 견해와 종교까지 아우를 정도로. 어쩌다 보니 유대인인 아빠는 감리교도인 엄마와 결혼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너는 네 방식대로가 두 사람의 기도문이자 만트라가 되었고 이를 나와 내 오빠 맥스가
고스란히 물려받았다. 우리는 두 종교가 가진 이로운 부분만 쏙 빼먹었는데 이를테면 두 종교의 매력적인 요소, 산타클로스라던가 6월절 축제 같은 것은 모두 받아들이고 유대교의 죄의식이나 기독교적 심판론은 모르는 척 멀리 걷어차 버렸다. 이 점은 대학에 간 후 커밍아웃을 한 맥스에겐 특히 괜찮은 조건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굳이 두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점이 있었다면 그건 커크의 돈이었지 맥스의 성 정체성 문제는 아니었다. 적어도 우리가 처음 교제하기 시작하던 때에는 그랬다. 엄마는 내가 고등학교 시절 사귀던 남자친구인 테디에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너무나 슬퍼했다. 엄마가 테디를 마음에 들어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끔은 그러는 엄마의 모습이 열등감에서 비롯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브라우닝 집안이 나와 우리 가족을 깔보면 어쩌나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따지고 보면 브라우닝 집안에선 굳이 브리스톨 출신의 유대인 피가 섞이고 게이 오빠를 둔 거기다가 부모가 남겨준 자산이라곤 한 푼도 없는 여자아이를 외동아들 배필 1순위로 선택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 나는 이론상 며느리감 1순위는 아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어쩌라고? 커크가 선택한 건 나였잖나. 난 항상 자신을 타이르곤 했다. 그가 사랑에 빠진 것은 나라는 인격,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라고. 내가 그와 사랑에 빠진 이유도 꼭 그러하듯이 말이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난 우리 두 사람의 관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같은 대학에 다니던 우리 두 사람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끌렸던 것일까? 우리의 관계를 얘기할 때마다 커크가 자주 내 외모를 언급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겠다. 사실 항상 그랬다. 그렇기에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가 만나게 된 이유가 내 외모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나 역시 그에게 끌린 이유 중 일부가 좋은 가문이 주는 기쁨과 안정감임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수긍할 수밖에 없듯이 말이다. 이런 걸 인정해야 하는 게 몹시 싫었다. 하지만 커크와 우버택시 안에 앉아있던 그 토요일 밤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올해 5번째 열리는 갈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허미티지 호텔로 향하는 중이었다. 어느새 우리가 그런 부부가 되어버렸네 하는 생각이 검은색 링컨 타운카 뒷좌석에 앉은 내 머리를 스쳤다. 아르마니 턱시도와 디오르 드레스를 입고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 그런 부부 말이다. 우리 관계에서 뭔가가 빠져버린 기분이었다. 돈 때문인가? 커크가 돈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서? 아니면 내가 좀 이상해졌나? 핀치가 커가면서 아들에게 엄마 노릇할 일은 적어지고 풀타임 자선가 행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다가? 아빠가 최근에 한 말이 떠올랐다. 아빠는 왜 나와 내 친구들은 갈라 파티 따위를 주최하는 데 쓸 돈을 몽땅 자선단체에 기부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엄마가 옆에서 검은 넥타이 대신 청바지를 입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며 거들었다. 나도 지지 않았다. 나 역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매달 내가 내슈빌 자살 상담 전화 봉사에 쓰는 시간을 상기시켜 주었다. 물론 커크가 그냥 수표 몇 장 써주는 편이 낫지 않겠냐며 그런 종류의 자원봉사를 우습게 여긴다는 점은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커크는 시간을 쓰느니 돈을 기부하는 게
훨씬 낫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폼도 더 나고 사람들의 찬사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커크는 좋은 남자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가 빨간색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버번을 따라 마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내가 이에게 너무 빡빡하게 굴었다.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당신 오늘 근사한데? 커크가 나를 건네다보며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이 한층 더 풀어졌다. 그 드레스 죽이는데? 고마워 여보. 나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다. 빨리 벗기고 싶어 죽을 지경이군. 커크는 운전기사가 듣지 못하도록 낮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는 잠시 유혹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더니 한 잔을 더 따라 들이켰다.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술 좀 적당히 마시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꾹 눌러 참았다. 커크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지만 못해도 레드와인 정도의 술기운 없이 지나는 날은 하루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 다 사교 모임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만 좀 산만해지자. 현재를 살자. 가을에 핀치가 대학에 입학하고 집을 떠나게 되면 그런 날이 오려나. 그래서 당신 누구누구에게 말했어? 프리스턴 말이야. 그가 물었다. 그 역시 핀치를 생각하던 중이었나 보다. 핀치가 전날 프리스턴 대학교로부터 받은 입학 허가서 얘기다. 친정 식구 빼곤 줄리아 멜라니한테만 말했어. 내가 말했다. 당신은? 오늘 우리 4인방 녀석들한테만. 그러면서 골프 친구들 이름을 줄줄 읽기 시작했다. 자랑할 생각은 없었어. 그렇지만 참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내 기분을 정확히 표현한 말이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분. 핀치는 우수한 학생이다. 지난 겨울에 일찌감치 밴더빌트와 버지니아 대학교로부터 조기 입학 허가서를 받은 터였지만 프린스턴은 승산이 없을 줄 알았다. 그렇기에 프린스턴 합격 소식은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아온 우리의 교육 관련 결정들이 정점을 찍으면서 마침내 그간의 노고를 보상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 여정은 핀치 나이 겨우 5살에 내슈빌에서 가장 명망있고 실력있다는 사립학교인 윈저 아카데미에 입학 서류를 넣었던 때부터 시작된다. 그날 이후 우리 부부에게는 핀치의 교육이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있었다. 필요할 때면 과외교사를 붙이고 다양한 예술 분야에 노출시켰으며 전 세계 구석구석을 안간데 없이 다 데리고 다녔다. 지난 3년간 여름 방학마다 에콰도르에 봉사활동을 보냈고 프랑스로 사이클링 캠프를 보냈으며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열리는 해양 생물학 과정을 수강하게 했다. 우리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재정적으로 월등히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약간의 죄책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가 프린스턴의 기부금조로 보낸 수표가 특히 그렇다. 하지만 어디 아이비리그가 돈만 있다고 입학이 되더냐며 자신을 타일렀다. 이게 다 핀치가 열심히 공부한 덕분이었다. 나는 그 점에서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웠다. 그 점에 집중하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은 쪽을 보는 거야. 커크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나도 휴대전화를 꺼내어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핀치의 여자친구 폴리가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막 올렸다. 우리 둘 다 타이거. 클랜슨과 프린스턴 기다려라. 우리가 간다. 라는 캡션이 붙어 있다. 나는 그 사진을 커크에게 보여주고는 오늘 밤 행사에서 만나게 될 이들의 자녀들이 댓글로 단 축하 메시지를 읽어주었다. 가여운 폴리. 커크가 말했다. 한 학기도 안 가서 끝날 사이인데. 커크가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뉴저지 사이에 지리적 거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린애들 연애의 얄팍함을 두고 하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나는 얼마 전 핀치의 침대 밑에서 발견한 콘돔 포장지를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중얼거리듯 수긍했다. 아이 나이를 생각하면 충격적인 일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새 내 아들이 이렇게 자라서 변해버렸는지를 생각하면 서글픈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제잘거리기 좋아하던 꼬마 핀치는 그날 있었던 일을 전부 들려주어 엄마를 기쁘게 하던 조숙한 외동아들이었다. 내가 녀석에 관해 모르는 일은 없었고 녀석이 엄마에게 숨기는 비밀은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된 거리감은 한번 자리 잡으니 영 거칠 줄 몰랐다. 최근 몇 달간 우리가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다. 그가 친 방어벽을 부숴보려고 숱하게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커크는 그게 둥지를 떠나기 전 아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지극히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당신은 걱정이 너무 많아 탈이야.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다시 가방에 넣고 크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늘 밤 준비됐지? 준비라니 뭘? 차는 6번가로 들어서고 있었고 그는 버번을 목에 털어넣으며 물었다. 우리가 할 연설 말이야. 우리라기보다는 그가 할 연설이긴 하다. 내 역할은 남편 옆에 얌전히 서서 정신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전부다. 커크의 눈빛이 멍하다. 연설? 그게 뭐였지? 지금 우리가 무슨 갈라 행사에 가는 거더라? 설마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일일이 다 기억하며 살긴 어렵다고. 내가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우리 지금 호프 갈라 가는 길이야, 여보. 정확히 뭘 희망하는 행사인 거지? 그가 희죽거린다. 자살 방지와 의식 고치. 내가 말한다. 우리는 그 행사 귀빈으로 가는 거고 이제 기억나? 우리가 뭘 했길래 귀빈이 되었나? 그가 또 묻는다.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우리가 내슈빌의 정신의학 전문가들을 모셔오는 일을 했잖아. 사실은 우리가 기부한 5만 달러 덕분이라는 것은 우리 둘 모두 잘 알고 있다. 지난 여름 윈저 아카데미의 9학년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직후였다. 내겐 무척이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벌써 몇 달이 지난 일인데도 말이다. 장난이야. 커크가 손을 뻗어 내 허벅지를 두드리며 말한다. 당연히 준비됐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커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 진격 준비 완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자신만만하고 가장 능력 있는 남자. 잠시 후 차가 호텔 앞에 다다랐다. 젊고 잘생긴 주차 요원이 내가 앉은 쪽 문을 활짝 열며 활기찬 인사로 맞아준다. 체크인 하십니까, 부인? 그가 묻는다. 나는 아니라고 갈라 행사에 참석하러 왔노라고 말한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에서 내리는 내게 손을 내민다. 나는 검은 드레스에 주름을 매만지며
인도로 내려선다. 저 앞에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수다를 떨고 있는 멜라니가 보인다. 익숙한 무리다. 멜라니는 나를 보더니 에어키스와 찬사를 날리며 내게 달려온다. 너도 근사해. 새로 샀구나. 나는 멜라니 얼굴로 손을 뻗어 샹들리에처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새로 생긴 건 맞는데 빈티지야. 그녀가 말했다. 그분이 가장 최근에 저지른 일에 대한 사과의 선물이라고나 할까? 나는 웃으면서 두리번거리며 그녀의 남편을 찾았다. 그런데 토드는 어디 있어? 스코틀랜드 갔잖아. 남자들끼리 가는 골프 여행 말이야. 기억 안 나? 멜라니가 눈동자를 굴리며 말했다. 그래, 맞다. 나는 그렇게 말하며 토드의 헛짓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생각한다. 커크보다 더 심한 남자다. 오늘 밤 이 친구 나 좀 빌려줘도 되죠? 멜라니가 차에서 내려 막 우리 쪽으로 온 커크를 향해 어깨를 살랑거리며 물었다. 그이야 당연히 괜찮다고 하지. 내가 웃으며 말했다. 커크는 능숙한 선수처럼 멜라니의 양볼에 키스를 하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부시게 아름다우십니다. 커크가 멜라니에게 말했다. 멜라니는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더니 갑자기 외쳤다. 아 참, 엄청난 소식이 들려오던걸요? 프리스턴이라니. 정말 날아갈 듯 자랑스럽겠어요. 맞습니다. 고마워요, 멜. 아, 보호는 결정했나요? 커크가 대화의 초점을 멜라니 아들에게 옮기며 물었다. 보와 핀치의 우정은 두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되었다. 멜과 내가 이토록 가까워진 것도 아이들 덕분이었다. 켄터키 주립대로 좁혀졌어요. 멜라니가 말했다. 전액장학금? 커크가 물었다. 반액. 멜라니가 밝은 얼굴로 대답했다. 보는 성적은 그만해도 뛰어난 야구 선수다. 꽤 여러 학교로부터 비슷한 조건으로 입학 제의를 받은 상태였다. 그 정도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일이죠. 보에게 잘된 일이군요. 커크가 말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커크가 보의 야구 경력을 질투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고 그 점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는 종종 멜라니와 토드가 아들이 잘 나가는 운동선수라고 자랑질하는 것이 꼴보기 싫다며 욕을 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커크가 관용을 베풀 자리에 올랐다. 최우승자는 핀치였으니 말이다. 프린스턴이 야구를 이겼다. 적어도 남편 관점에서는 그랬다. 멜라니가 다른 친구에게 인사하기 위해 자리를 뜨자 커크는 바에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당신도 뭐 마실래? 그가 물었다. 시작은 항상 이토록 정중한 그였다. 가끔 이상하게 구는 것은 밤이 끝나갈 때다. 나도 같이 갈래. 나는 그렇게 말하며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져보자고 결심했다. 비록 군중 사이에서지만 말이다. 우리 오늘은 너무 늦지 않게 귀가하는 게 어때? 그래, 좋아. 커크는 그렇게 말하며 팔을 내 허리에 감았다. 그렇게 우리는 반짝거리는 호텔 로비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저녁은 전형적인 갈라 행사처럼 흘러갔다. 칵테일 파티 후 입찰식 경매가 이어졌다. 갖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경매로 모금된 전액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점 때문에 사파이어가 박힌 반지에 입찰했다. 내가 소비뇽 블랑을 홀짝거리며 사람들과 한담을 나누고 이따금 커크에게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는 말을 건네기도 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갔다. 디너를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와 함께 로비에 차려진 바는 더는 음료 서빙을 하지 않았고 우리들은 거대한 연회장으로 우르르 옮겨가 지정 테이블을 찾아 착석했다. 커크와 내 자리는 10개의 중앙 테이블 중 하나였다. 그중 맨 앞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에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다른 세 커플, 그리고 멜라니와 동석했다. 멜라니는 연회실 장식과 요리에 대한 비평과 갈라 공동의장들이 입고 나온 고동색과 빨간색 의상이 얼마나 충돌을 일으키는지 등의 품평을 연신 늘어놓으며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 웨이터 군단이 초콜릿 무스 디저트를 들고 줄지어 나오는 순간 갈라 의장이 커크와 나를 소개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자선사업과 수혜자들을 위해 우리가 기여한 공헌에 대한 찬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잔뜩 긴장한 나는 최대한 꼿꼿이 앉으려고 애썼다. 그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두 분을 소개합니다. 니나, 그리고 커크 브라우닝 씨. 객석의 박수 소리와 함께 커크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다. 커크의 손에 이끌려 계단을 오르는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면서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고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연단에 올라서자 커크가 곧바로 한 발 앞으로 나서더니 마이크를 차지했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만면에 환한 웃음을 띤 채 어깨뼈를 쭉 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커크가 연설을 시작했다. 먼저 공동의장, 여러 위원, 동료 후원자, 그리고 모든 기부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런 후 우리가 오늘 행사에 모인 이유를 상기시키는 그의 목소리가 한층 무거워졌다. 나는 그의 선 굵은 옆 얼굴 라인을 바라보며 그가 얼마나 잘생긴 남자인지 새삼 실감했다. 제 아내인 니나와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핀치입니다. 그가 말했다. 여기 계신 몇 분들의 자녀가 그러하듯 핀치도 두어 달 후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을에는 대학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커크가 연설을 이어가는 사이 나는 눈부시게 밝은 조명 사이로 보이는 무수한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지난 18년간 우리의 삶은 우리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기서 말을 잠시 멈추고 몇 초간 눈을 내리깔고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제겐 아이를 잃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입니다. 나도 시선을 아래로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의 자살이 가족들에게 가져다 주었을 절망감을 생각하니 슬픔과 연민이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밀려오면서 우리 삶 앞에 펼쳐진 엄청난 기회들로 인한 죄책감마저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커크가 단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동안 내 죄책감은 점점 아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앞으로 핀치에게 펼쳐질 엄청난 기회들. 남편의 말에 깜짝 놀라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므로 니나와 저는 이 중대한 사안을 위해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을 위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가까운 친구들 몇 명은 실제로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커크가 몸을 돌려 내게 윙크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연설이 성공적이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완벽했어. 내가 속삭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완벽과 상당히 거리가 먼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 도시 저쪽 편에서 우리 아들이 인생 최악의 결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